남북 사이에 지질 협력이 이루어지려면 여건이라는 차원에서 정세 관리가 돼야 되고 또 평화가 어느 정도 보장이 돼야 된다는 의미에서 그 평화 경제 실현 방안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 주제는 그 현 정부가 그 표방하는 신한반도 체제 구상이라는 큰 틀 속에 평화 경제론이라는 담론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 담론이 나오게 된 배경, 그리고 그 평화 경제가 실천되지 못한 여러 그 난관들, 그리고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련의 이제 정세 변화의 움직임, 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주어진 시간 동안에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그 저희 통일연구원에서 매년 실시하는 여론조사가 있는데요. 통일과 이 평화공존이라는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어느 것을 더 원하느냐 했을 때 통일을 원한다는 그 비율이 58% 정도 나오고 평화공존을 바란다고 하는 의견이 56% 정도 나왔습니다. 팽팽하게 맞서는 것 같은데요. 이제 그것은 그동안 그 통일을 우리가 많이 염원하고 노력해 왔지만 사실상 어렵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 평화 공존하면서 화해 협력하고 교류 협력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느냐는 그런 이제 의견들이 꽤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향후의 남북 관계가 좋아질 것으로 보느냐, 나빠질 것으로 보느냐 이런 질문을 했을 때도 좋아질 것이라는 비율이 한 13% 정도 나왔는데 나빠질 것이라는 비율이 한 20%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향후의 그 남북 관계도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 역사적으로 우리가 그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면서 체제 경쟁을 쭉 해오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김대중 정부 때 그 햇볕 정책에 의한 6.15 공동선언이 나오고 그 당시에는 이제 그 경제 교류를 활성화시켜서 이 평화를 확보하면서 남북 관계를 진전시키는 이 경제 평화론적 관점에서 이제 이 문제를 다뤄왔었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핵 문제가 불거지면서 남북 관계가 가다스다를 반복하기도 했고 또 이 교류 협력이 진전되다가 이게 중단되기도 하고 뭐 그런 전례들이 많았죠.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 와서 이제는 그 평화를 먼저 내세우고 이제 그 평화 경제론 관점에서 남북 협력을 이제 심화시키는 방법들을 이제 구상해 보자. 근데 그런 의미에서 그 북핵 협상이 본격화된 2018년 그 한반도의 봄 거기에서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북미 공동 성명이 만들어지고 이제 2차 그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3.1절을 계기로 이제 이 신한반도 체제의 구상이 그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그 2019년 2월 달에 하노이에서 그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었고 그래서 그때 노딜로 끝날이라고 예측한 사람은 없었어요. 저는 그 1차 싱가포르 북미 회담 때도 싱가포르 현지에
갔었는데요. 그때는 그 잘하면 남북미까지 연결되는 종전선언까지 가능할 수도 모르겠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이제 그 우리 정부 측 관계자들과 함께 같이 그 당시에 학자로서 이제 그 가긴 갔었는데요. 그때도 그 북미 사이에 그 잘 뭔가 회담이 되다가 어느 순간에 양 정상이 그 한국 대통령을 모셔서 3자 간에 종전선언을 하자 하면 바로 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때는 이제 일단 흔히 말하는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으로 의미 부여를 하고 또 그 중요한 이제 북미 사이에는 합의들이 있었잖아요. 새로운 북미 관계라든가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문제, 또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하고 그밖에 유해 송환 등 그 인도적 문제를 해결한다. 이런 뭐 큰 방향을 정해놓고 이후에 이제 그 이행 로드맵을 만드는 이제 이런 절차를 남겨두고 북미 사이 또 남북 사이, 남북미 사이 이 다양한 여러 접촉과 대화를 통해서 뭔가 틀을 잡아 나갔고 그래서 이제 하노이 2월 말에 열렸던 그 북미 정상회담에서 잘 되면 곧 이어지는 3.1절 그때가 3.1 100주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100년의 역사를 극복하고 새로운 100년의 역사를 열어 나가겠다. 그런 의미에서 3.1 기념사에서 대통령이 그 100년을 준비하는 새로운 이제 평화 번영 구상이라는 의미에서 신한반도 체제 구상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존의 지난 100년 동안의 대립과 갈등의 한반도 냉전 질서를 청산하고 새로운 이제 100년을 준비하는 평화협력 질서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아서 이제 그 구상을 갖고 있었는데요. 노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이제 며칠 뒤에 3.1 기념사에서 예정대로 이 구상을 발표를 한 것은 그 당시는 이제 뭐 기대치가 높아서 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곧 또 회담이 열려서 잘 될 거라는 아마 기대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런 의지를 새로운 한반도를 이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아서 평화협력 질서를 만들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평화협력 공동체를 통해서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또 경제협력 공동체를 통해서 평화경제 시대를 열겠다. 그리고 중단됐던 금강산 관광이라든가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그 방안들을 미국과 협의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비핵화가 진전이 되면 경제 공동체를 구성해서 서로 모두에게 덕이 되는 협력을 이제 해나가겠다 이렇게 구상을 이제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평화 경제에 어떻게 보면 그 함축된 의미 중에 하나가 이 비핵화가 진전되면 이런 전제가 붙어 있는 거죠. 과거에 김대중 정부 때 햇볕 정책이나 경제 평화로는 그 당시 이제 핵 개발이 그 동결대 보상 방식으로 다소 이제 통제되는 범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묶어 놓고 경제 협력을 통해서 이제 그 평화를 확보해 나간다는 그런 관점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우선 핵 문제라는 게 북한이 계속 그 당시에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하면서 긴장을 고정시켰기 때문에 그 금강산 관광은 관광객 피격 사건으로 이명박 정부가 중단시켰고 또 그 개성공단의 경우는 북한의 핵 미사일 실험에 대한 대응 조치로서 박근혜 정부가 중단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중단시켜 놓은 이 상황을 풀려면 이제 전제 조건을 풀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비핵화라는 문제였고
그리고 그게 2018년 봄에 시작했던 그 협상은 결국은 이제 북한이 조건부 비핵화론을 펴고 나왔기 때문에, 조건부 비핵화론이라는 것은 김정일 위원장이 우리 특사단이 3월 5일 날 올라갔을 때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체제 안전 보장이 이루어진다면 핵을 가질 이유가 없다. 그 메시지를 이제 미국에 전달하고 남북 간에 이제 4.27 판문점 선언에서 그 내용을 확인했잖아요. 평화 체제와 비핵화를 이제 서로 교환한다는 의미의 내용이 합의문에 들어가 있고, 싱가포르 합의도 4개 합의 중에 두 번째, 세 번째 합의는 평화와 비핵을 교환하는 그런 이제 합의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 합의에서 비핵화가 진전된다는 전제 아래 남북 간의 경제 공동위원회 같은 거 만들어서 협력을 이제 심화시켜 나가겠다. 이런 이제 큰 구상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 남북 관계가 발전되면 이어서 북미 관계, 북일 관계도 정상화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과거에 우리가 해왔던 방식 자체가 이 비핵화라는 부분을 앞자리에다 두고 이게 풀리면 이제 남북 관계, 북미 관계, 북일 관계 이렇게 이제 순차적으로 평화 안보 질서가 이렇게 확장되는 식의 이제 그런 그 관점을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앞에 게 안 풀리면 뒤에도 안 풀리게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꽉 막혔다 않습니까? 제가 여기 지금 오늘 주최 기관이 이 남북 교류 협력 지원 협회인데 아마 엄청 답답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협회 일을 해야 힘이 나는데 예산도 쓰고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에서 답답한데 그게 이제 앞에 딱 막혀 있으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단 나아가서는 이제 미국까지 해서 동북아의 다자 안보 협력 체제까지 이렇게 구축하자는 그런 이제 내용인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을 요컨대 이제 정리하자면 신한반도 체제 구상은 대립과 갈등을 끝낸 평화협력 공동체로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하며 경제협력 공동체로 평화경제 시대를 열고 나아가 동북아 지역에 새로운 평화 안보 질서를 구축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조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평화경제론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기에 나왔던 경제평화론의 연장선에 있는 건 맞고요. 다만 이제 평화가 우선이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은 평화가 다른 어떤 가치보다 위에 있다는, 비핵화보다도 위에 있다는 오직 평화론 관점에서 다른 어떤 가치보다 위에 두고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 평화경제론은 평화 우선주의 담론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선순환, 평화와 경제가 선순환하는 건 부정할 수 없지만 이게 충돌되거나 모순될 때는 우선 평화가 우선이다. 평화협력이 우선이다. 이런 이제 관점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이 두 가지 비핵과 평화가 보통 비핵 평화론이라고도 얘기하지만은 저는 거꾸로 평화 비핵 교환 협상이라는 식으로. 왜냐하면 이제 조건을 충족시켜서 비핵화를 추동한다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하나의 표로 말씀드리는 게 이게 편할 것 같은데요. 앞에 내용이 좀 복잡해서 3.1 기념사의 내용을 제 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크게 두 축, 한 축은 이제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해서 이 평화협력 공동체를 만들고, 또 다른 축에서는 남북 경제공동위원회를 가동해서 평화경제시대를 열고 평화협력 공동체를 만들자는 의미인데요. 저는 여기 한 축이 더 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생활협력 공동체. 그것은 이제 지금은 발표할 당시만 하더라도 코로나가 발생하지 않았던 시기라 중요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우리 정부에서나 대통령께서도
생명 공동체론을 펴시고 있거든요.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이제는 남북 사이에 그 생명 안전이 더 중요한 이슈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늘도 뭐 지질 협력, 기후 협력, 탄소 문제 이런 얘기들 이제 많이 그 개회사 등에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과거에 전통 안보는 군사적인 문제 중심에 그 적과 우가 갈리고 진영이 이념적으로 갈리고 대립하는 질서라고 한다면, 지금은 비전통 안보,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은 이건 적과 우가 따로 없습니다. 세계 모든 인류의 공통의 적이 돼 버렸고, 또 기후 문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북한 핵 문제가 상당히 그 심각하게 핵무력 완성 이후에 해결이 안 되고, 그런데도 우리 관심권에 좀 비켜나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뭐 지금도 마스크 다 쓰고 있고 서로 만나는 것도 어렵고 그러는 건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우리 국민들은 북한 핵보다 코로나가 더 위협적으로 인식되는 거죠. 우선 당장 자기 생명을 위협할 것이고요. 근데 북한은 지금 이제 성곽도시처럼 제재가 이루어지는 데다가 스스로 이제 셀프 봉쇄를 해놓은 상황이라 코로나가 어느 정도는 통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말로 팬데믹이라는 요즘 그 얘기하는 것처럼 북한 내부에서는 공식적으로는 발병했다는 것을 현재까지 인정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 그럴 정도로 강한 통제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보다 더 위협적인 것은 아마도 자연재해. 북한이 지금 자연재해로 굉장히 그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그저께인가 열렸던 정치국 확대회의에 4가지 의제를 다룬 걸 봤는데요. 첫 번째가 국토관리. 그러니까 그 자연재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과거에 이제 국토관리를 잘못해서 생기는 현상도 있으니까요. 국토관리를 제일 이제 우선시하면서 코로나 팬데믹 위협으로부터 이제 안전을 지키는 문제. 그 다음에 그 인민 소비품, 그 이제 주민들이 봉쇄돼 있는 가운데 생활하는데 필요로 하는 소비품 생산을 내부적으로 늘릴 수밖에 없다. 이제 그 늘리는 문제. 그 다음에 식량 생산. 그러니까 지금 이제 봉쇄해 놓고 그 4가지 문제에 집중하면서 시간을 한번 기다려 보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지금은 평화, 경제, 생활 또는 생명 공동체가 이제 같이 이제 형성돼 나가야 된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이 남북 연합에 대한 문제는 직접 말씀을 하시지 않았는데, 이게 실현이 되면 자동적으로 두 국가 체제 안에 연합 체제가 형성된다는 거죠. 남북이 연합되고, 그러려면 지금 이제 현 정부가 구상했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이 이제 북쪽으로 북이 맡겼기 때문에 우리가 섬처럼 사는데, 남북이 열리면 우리가 유라시아로 이렇게 이제 뻗어 나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신남방, 예를 들면 이제 아세안 거쳐서 인도, 태평양으로 이렇게 나가는. 그러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우선순위는 철도 공동체인 것 같습니다. 남북 사이에 우선 물류가 통해야 되니까 철도 연결하게 되면 그게 이제 가스라든가 뭐 그 전력 같은 거와 연결되는 에너지, 그밖에 이제 경제 공동체와 다자안보 그 협력 체제를 만들어 나간다는 이런 구상인데, 근데 이제 양축에 지금은 이제 중국은 1대1로 구상을 하면서 중국몽이라고 하는 의미의 이제 지금 그 새로운 패권을 구상하고 있고, 또 한쪽에는 다소 쇠퇴하긴 하지만 그 쇠퇴하는 패권을 되살리기 위해서 인도 태평양 전략 구상이라는 걸 통해서 지금 이제 미중 간의 전략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그 과거에 제가 본 책 중에 2008년 무렵에 베이징의 아담 스미스라고 하는 책에, 아리기가 쓴 책에 보면 앞으로 한 10년 내로
중국이 무시 못할 패권 국가로 부상할 것이다. 그래서 그 워싱턴 컨센서스가 베이징 컨센서스로 넘어갈지도 모른다. 그 당시에는 이제 미국이 유일 패권 국가로 부상하는 그런 시기인데도 그 세계 체제론자들은 그렇게 봤어요. 좀 진보적인 학자들이라 이 주류에서는 주목을 못했는데, 근데 그 최근에 제가 그 책을 다시 들려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중국과 인도가 결합하게 되면 세계 무시 못할 표준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구나 면적이 엄청 크니까요. 그러니까 아마도 미국 구상은 이제 일본 아베 총리가 내놓긴 했다고 하는데, 그 미국이 이제 태평양 전략에서 아태 전략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인태 전략으로 가게 된 데는 인도까지 이제 그 세력권을 끌어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인도가 중국으로 붙는 거를 방관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인도를 그 떼내는 인태 전략 구상으로 갔고, 지금은 이제 하와이에 있는 태평양 사령부 이름도 인도 태평양 사령부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어쨌든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그 지정학적으로도 이런 이제 그 미중 간의 패권 경쟁 구도 아래 남북이 이제 어떻게 그 연합으로 가서 동북아 질서에서 경제 협력 질서와 평화 협력 질서, 안보 협력 질서까지 이렇게 포괄하는 질서를 만들어내느냐, 이게 이제 새로운 체제 구상. 그러니까 체제라는 것은 과거 이제 이전 질서는 우리가 분단 체제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 분단 체제 질서를 새로운 이제 한반도 질서로 뭐 신한반도가 되든 새로운 한반도가 되든 질서를 바꾸자. 그게 이제 체제라는 게 붙으면 이제 구조화된 부분들을 바꿔 나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는 저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체제에서 안정적으로 기득 이익을 누리는 쪽은 기존 체제가 좋다 하는 거고요. 이제 새로운 그 신한반도라고 새로운 체제를 바꾸자는 데 대해서는 기존의 그런 대립 갈등의 질서를 좀 바꾸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이제 바꾸자 하는 쪽으로 이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 구상 자체는 저는 매우 좋은 구상이고, 또 담론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좋은 담론이고,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있는 평화 경제론이라는 것도 굉장히 좋은 그 담론인데, 하노이 노딜이라는 거가 결국은 발목을 잡아서 더 이상 지금 전문 학자들이나 이런 언론에서 신한반도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도 다음 정부 되면 이름을 어떻게 바꿀지는 모르겠어요. 새 정부가 되면 또 바꾸잖아요. 근데 지금 정부는 신자를 많이 썼어요. 신한반도, 신북방, 신경제구상, 신남방, 이 다 써가지고 이제 새로운 용어 만들기가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용어를 뭘로 만들든 간에 앞으로 그 질서는 이렇게 바뀌어가야 된다는 방향성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방향성은 뭐 잘 돼 있고, 그래서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 이 구상을 실현하려면 하노이 노딜로 돌아가서 풀어야 된다는 거죠. 아쉬운 점이 많아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정부 안에서 보진 못했지만 정부 바깥에서 가장 가까이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결실을 못 거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아쉬운 점이 있고, 그래서 다시 이제 왜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가, 이것도 복귀도 이렇게 계속 해보고. 근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그 3자 간의 톱다운으로 시작한 프로세스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새로 시작하는 프로세스는 구상을 바꾸려고 하는 그 체제를 좀 새로운 그 북미 간의 적대 관계 속에서 미국이 이 동아태 전략도 펴고 뭐 이렇게 했다고 할 수 있는데, 뭘 이제 바꾸려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톱다운의 의지를 갖고 뭘 해보려고 하는데 자기 재선도 해야 되고, 또 존 볼턴 같은 또 네오콘들은
반대하고 발목하고 잡고 또 그때 하노이 그때가 운때가 또 안 좋았어요. 그 현지에 제가 갔을 때도 이제 내일 회의가 열린다면 전날 미리 가서 그 현장 둘러보고 이렇게 왔는데 밤새 텔레비전에 CNN을 틀으니까 코온 청문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법률 고문이었던 그 코온이 이제 그 트럼프 여러 가지 비리를 이렇게 폭로하는, 그러니까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이 그 국내 정치적으로 나쁜 딜을 했을 때는 감당하기 어렵겠다 그렇게 보고 아마 노딜을 선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 어디서 노딜이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복잡한 문제를 그 짧은 지금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원칙은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북미 공동성명에서 방향을 만들어 놓고 이행 로드맵, 그건 이제 육자담에서 뭐 그 공약 대 공약, 행동 대 행동 이런 식으로 이제 약속을 한 다음에 초기 조치 뭐 중간에 해야 될 거, 최종적으로 해야 될 거를 로드맵을 만들어서 교환하는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한꺼번에 다 할 수 없으니까 북한이 먼저 영변 핵 단지를 내놓겠다. 그러면 이제 미국이 제재를 일부 풀어주고 연락사무소도 설치하고 종전선언 하라. 그래서 그게 이제 아주 이번 프로세스의 특징은 북미 간에 잘 안 되면 남북 간의 합의를 통해서 북미를 견인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싱가포르 이후에 진전이 잘 안 되니까 9월 달에 평양 정상회담을 열어가지고 중재안을 만들었어요. 남북 합의라는 형태로. 그 당시 미국은 이제 신고 검증 우선론을 펴면서 이게 교착됐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우선 영변부터 내놓고 나머지 이제 그 적대관계 해소와 관련되는 부분은 미국이 이제 상응 조치를 내놓고, 그래서 잘 얘기가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욕심이 생겼죠, 서로가. 그래서 트럼프는 영변 플러스 5개 더 내놔라. 우리가 관찰해 보니까 너희들 영변은 이미 노후화된 시설이고 뭐 그밖에 몇 개 있는데 내놔라. 그리고 또 김정은 위원장은 민생 관련 최근 5개 중요 제재 다 풀어라. 빅딜을 요구한 거예요. 스몰 딜, 그 당시 뭐 미드 딜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서로 빅딜을 요구했고, 또 트럼프는 그래도 이게 깨는 건 부담되니까 정상회담에서 실패한 건 없다고, 실패한 정상회담 없다는 얘기 일반적인 얘기인데, 그러니까 스냅백이라고 해서 북한이 만약에 합의를 위반하면 다시 제재 가하면 되니까 하자 이랬는데도 볼턴이라든가 이런 그 강경 관료들이 반발하고, 뭐 트럼프 최종적으로는 트럼프가 결심한 거예요. 타이밍상 아직 중간 선거 좀 더 남아 있고 조금 더 이제 그 밀고 당기기를 하다가 어느 시기에 딜을 할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때 북한은 그 첫 번째는 중국 비행기 빌려 타서 좀 그랬고요. 두 번째는 열차를 60시간 타고 세계 이목을 집중하면서 갔는데 완전히 그냥 스타일 다 구겼잖아요. 그래서 뭐 그때 이제 그 뒤에 나온 비화 중에 돌아갈 때 힘드니까 내가 미국 비행기 빌려줄까 뭐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 노딜이 그 당시에는 김정은 위원장이나 그 트럼프 모두 길게 이렇게 오래 가리라고 생각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게 안 넘어가는데. 어쨌든 이제 그 뒤에 그 아마 코로나 변수가 제일 크게 작용했을 거예요. 그것만 없었더라도 뭔가 계기를 찾아서 했을 텐데, 뭐 그래서 어쨌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불똥이 남북 관계 튀었어요. 이거는 아주 그 뼈 아픈 것인데요. 그것도 이제 그 대북 전단 문제로 이게 우리 쪽에 이제 불똥이 튀었는데, 물론 이제 북한은 남북 사이에 그 적대시 정책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왜 약속 안 지키냐. 근데 우리는 이제 민간 차원에서의 그거는 언론의 자유라는 차원에서
못 막은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우리한테 불만을 표시하는데 그 불만의 근거 안에는 역시 하노이 노딜 과정에서 우리가 남측의 역할에 대한 북한의 불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연락 사무소를 폭파하면서 근데 그 이 폭파는 제가 볼 때는 그 핵실험보다 더 심각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받아들였는데요. 그 개성 오늘도 이게 남북 뭐 협력을 하려면 연락 사무소가 중간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개성은 사실은 북쪽에 있는 땅이거든. 우리가 해놓은 시설이라도 뭐 나중에 몰수하면 자기네들 소유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거를 그 개소식 때 저도 가보기도 했고 그랬는데 그 앞에 있는 그 저기 지원 시설까지 다 폭파가 됐어요. 폭파를 너무 세게 해가지고 그래서 열을 엄청 받긴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대남 관계를 대적 관계라고 이거 다음 좀 너무 어디로 안 넘어가요. 그 대적 관계로 이걸 이제 바꾸고 했는데 저는 이거는 이제 김여정 부부장과 그 김영철이 그 무리수를 폈다고 봐요. 이거는 왜냐하면 선대 지도자들이 그 6.15 공동선언을 통해서 남북 관계를 화협력 관계로 공정 관계로 이렇게 해놓은 것을 그걸 뒤집어 엎는 적대 관계로 뒤집어 엎는 것은 굉장히 그건 잘못된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어쨌든 그 북한의 이제 반발로 그다음에 이제 군사 연습과 관련한 부분들은 최근의 현상이니까 뭐 다시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타이밍이 좀 늦었어요. 7.27 그 군사 연습 7월 27일 날 그걸 중단을 시킴으로 해서 그 8월 군사 연습이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타이밍이 너무 늦었다는 거죠. 차라리 뭐 6.15 정도에서 이제 그 연락선을 연결하고 뭐 조치를 취하면서 그 군사 연습을 포함하는 모든 문제를 같이 논의할 수 있다 이렇게 됐으면 논의의 가능성이 있지만 그게 이제 잘 안 됐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제 끊었다가 지금 아직 연결이 되지 않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반전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 아직도 뭐 그 이유는 바이든 행정부가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합의를 이행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서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자기들이 이제 능력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다. 뭐 이렇기 때문에 그 지금 이제 그 반전의 기기를 엿보고 있고, 우리 이제 그 육자회담 그 수석 대표들 사이에도 성킴이 오기도 하고, 우리 노기덕 본부장이 이제 미국 갔다 왔고 아마 다음 주에는 일본에 가서 대표 3자 대표단들과의 이제 논의들을 이제 할 거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 좀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북한이 비축미를 풀어야 할 정도로 내부적으로 경제가 매우 어렵고 또 뭐 최근 노동신문 등에서 보면은 지금은 전쟁 상태와 같다 할 정도로 굉장히 지금 어렵다. 뭐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거의 다 돼 가지고 이제 한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에 이제 거꾸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때가 되지 않았느냐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얘기는 북한은 중심고리 전략이라 해서 근본 문제를 먼저 풀려야 이제 부차적으로 모든 문제가 풀린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얘기하는 이런 모든 문제도 근본 문제가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못 푼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본 문제를 핵을 앞자리 두고 푸는 방식은 지금까지 실패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이제는
아까 그 제일 뒤에 있는 북미 북일 관계 정상화를 제일 앞으로 들고 가서 이제는 미국도 북한과 이 관계 정상화를 생각해 볼 때가 됐다. 그게 이제 그 우리가 어디서 사례를 찾을 수 있는가 하면 92년도 한중 수교에서 찾을 수 있어요. 한국과 중국이 6.25 전쟁 때 서로 교전 당사국으로 정전 협정에 서명 당사국으로 중국이 참여하고 있지만 한국과 또는 미국과 평화협정 없이 바로 수교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한중 관계 뭐 다 아시는 대로 우리의 가장 큰 교역 상대국 됐잖아요. 그러니까 미국도 그렇게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절호의 기회가 언제였냐면 한중 수교 때 북한도 미국에 중국에다 대고 북미 수교와 같이 가자고 했는데 중국이 그냥 뿌리치고 한중 수교하면서 북한이 핵 보유의 동기가 강화된 측면도 있어요. 아, 중국도 못 믿겠구나. 그래서 북한의 핵 보유의 책임론을 따지면 중국 책임론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동안 한국은 굉장히 실용적으로 그런 방식으로 이걸 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도 향후에 이제는 좀 발상의 전환을 해서 관계 정상화를 통해서 비핵화를 추동하는 방식으로 이거를 이제 가져갈 필요가 있다. 그런 정도 말씀드리고, 나머지 뭐 이제 생명 공동체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앞에서 조금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한미 간에 있던 뭐 이 여러 논의 속에서도 그 코로나라는 그 긴급한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인도적인 협력, 이건 이제 한미 또는 뭐 그 유엔 또는 주변 국가 차원에서 공동으로 이 부분부터 풀어나가자. 이제 그 차원에서 계속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에서 저는 그 기조 강연을 마치고 앞으로 정세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들으신 내용에서 조금 더 관찰해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